안녕하세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그동안 저도 졸업하고 회사 생활하면서 쉬는 시간도 보내다 보니까 몇 개월이 지나버렸네요. 제 채널에 제일 많이 봐주신 영상 중에 하나가 대학원 유학에 대한 부분을 총정리하는 2시간짜리 영상이었는데 벌써 그 영상이 5년 정도 정보도 많이 변하고 다시 한번 싹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올렸던 영상은 아무래도 제가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한창 하고 있을 때 만드는 영상이다 보니까 준비하는 방법들도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쪽에 치중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뭐 여러 가지 경로로 해외살이를 시작하고 유학을 오시게 된 분들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어떤 게 가장 좀 효율적일 수 있고 장단점은 뭐고 또 나에게 맞는 건 뭘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게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유학을 가는 경우, 그리고 해외살이도 생각을 해보는 경우에 어떤 경로로 가는 게 좋을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유학 전에 생각해 봐야 되는 4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궁극적으로 왜 유학을 가고 싶은가를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유학을 가고 싶은 이유는 다 내면의 성장 욕구랑 도전 욕구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도 그 정도가 얼만큼인지, 그리고 얼만큼 내 인생이 유학으로 인해 달라졌으면 좋겠는지에 따라서 어떤 학위 과정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에서 잘 살고 싶지만 해외 경험도 좀 쌓아보고 싶은 그런 경우가 있을 테고, 아니면 나는 다문화인이 될 준비가 돼 있어, 소수자든 어떻든 간에 다른 나라에도 한번 살아보면서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글로벌 세계인이 돼가지고 한국 여기 뭐 안 좋은 점도 많은데 그런 거 벗어 던지고 새로운 생활을 해보고 싶어, 이런 의지가 강한 경우도 있겠죠. 근데 전자의 경우에는 유학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은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점점 더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후자의 경우에는 만족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꿈꿔오는 이유가 뭔가 생각을 해보고, 결국 내가 한국에서 좋은 스펙을 얻고 싶고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내가 혹시 유학을 원하는 건 아닐까? 그냥 잠시 해외 생활을 그냥 찍먹하듯이 하고 돌아와서 한국에서 잘 적응하고 잘 살아가는 게 목적인 거 아닐까? 이렇다면은 단기 유학을 가셔야지 학사, 뭐 석박사 이런 거 가시면은 별로예요. 정착을 원하냐 아니냐랑 관련이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얻는 만큼 잃어버린다. 이게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슬픈 면이기도 한데,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기회비용이죠. 특히나 한 지역에 계속 머물러서 살았던 사람들의 경우에 가지기 쉬운 착각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가족, 친구, 뭐 네트워크, 뭐 시대의식, 문화의식 이런 것들이 되게 영속적인 거고 변하지 않을 거고 내가 늘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유학을 가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추가적인 능력을 내가 획득하게 될 거다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사실 얻는 만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친했던 친구들이랑도 되게 멀어지기 쉽고, 가족이랑도 같은 공간과 시간에서 공유하고 있는 추억이 점점 사라지니까 멀어지거나 어색해지거나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한국에 있었다면 공유하거나 추억으로 가져갈 수 있었던 거를 놓쳤구나 라고 후회가 혹은 아쉬움 이런 게 드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영원한 것도 변하지 않는 것도 없다는 게 진실이잖아요. 어느 순간 내가 한 어떤 선택 때문에 이제는 돌이키기도 어렵게 됐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가 되면 이미 늦은 거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미국에서 학위하면서 남편을 만났고 그러면서 결혼하게 되고, 그러면서 남편이 취직한 곳으로 가서 취직하게 되고 이러면서 와, 삶에 너무 많은 것이 변화하고 있구나. 내가 이만큼 의도하고 온 건 아니었는데. 마지막으로 고려를 해야 될 거는 입학할 때 나와 졸업할 때 나와 주변인들의 가치관이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5에서 한 7년 이 정도 전에 나랑 현재 상태의 나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많이 달라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많이들 유학을 시작하게 되는 나이가 20대잖아요. 유학을 끝마치고 취직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시간은 한 30대거나 20대 후반인 경우가 많죠. 보통 20대 초반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뭐 돈보다는
많은 경험, 뭐 의미 아니면은 재미 이런 게 중요했다가 30대가 되면서 평균적으로 현실적인 가치를 중시하게 되고 점점 더 안정감을 추구하게 되거나 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행복한 방법을 더 찾으려고 하거나 이렇게 사람의 가치관이 쉽게 변하잖아요. 근데 유학을 결정할 때 시점에서의 가치관으로 어떤 전공을 정해버린 후 유학하기를 끝마칠 때쯤에 바뀐 가치관으로 이제 진로 설정을 하려고 보면 후회가 들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20대 때 심리학 쪽으로 계속 재밌으니까 해왔고, 물론 박사를 하면서 재미가 이제 없으면서 내적 동기가 떨어진 게 가장 크긴 했지만 또 굉장히 중요했던 면이 30대가 되면서 점점 이제 제 가치관이 현실적으로 바뀌는데 현실적인 부분에서 아쉬운 면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갈등이나 고민, 아쉬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은 이제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보편적인 현상이니까 나이대에 따라서 본인의 가치관이 바뀔 수 있다는 것도 고려를 하면서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전공을 바꿔서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내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스스로 유학을 원하는 경우라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봐요. 타입 1이 해외 커리어를 추구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고, 타입 2가 학계의 진로를 추구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라고 봐요. 저는 처음에 유학 준비를 시작했을 때 타입 2에 가까운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이제 많은 주변 사람들과 케이스를 보니까 타입 1이 훨씬 더 수적으로는 많다고 봐요. 그래서 타입 1은 이제 궁극적으로 해외 취업이 해보고 싶고 해외에서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유학을 원하는 경우고, 타입 2는 궁극적으로 학계에 가고 싶다, 교수나 연구원이 되고 싶다 이런 이유로 유학을 원하는 경우라고 봐요. 근데 타입 1의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스펙을 올리는 차원으로 유학을 원하고, 뭐 좋은 학벌을 갖거나 외국어 능력을 올리거나 아니면 뭐 해외 취업 경력을 쌓아서 뭐 한국이나 그 해외 지역에서 좀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는 경우고, 또 해외 취업 상황이 잘 풀리면, 좋게 취직이 잘 되면은 해외 정착도 해보고 싶은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또 한국에 기반을 두되 유학이나 짧은 해외 취업 경험을 통해서 해외 경험을 해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경우도 이 경우로 해당이 되고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학계에 딱히 뜻이 없고 연구나 뭐 논문 쓰고 이런 거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경우겠죠. 네, 반면 학계 진로를 추구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연구 경력을 이미 쌓은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뭐 석사 과정 이런 걸 하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연구 능력을 이제 올리고 싶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명한 교수의 연구실에 되도록 들어가서 논문 실적도 쌓고 연구 경력도 더 쌓아서 교수 같은 곳에 지원해야지 이런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는 많은 경우가 물론 뭐 한국에서만 취직하고 싶은 경우도 있겠지만은 어느 나라든 연구직으로만 취직한다면 큰 상관이 없다. 난 이렇게 내적 동기가 크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타입 1의 경우엔 제 생각에는 추천 경로가 학사나 석사를 취업 중심으로 간 다음에 취업을 하는 경로를 추천을 드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공계를 전공하는 게 비이공계 전공보다는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추천 경로는 한국에서 경력을 쌓고 해외 취업을 바로 하거나 한국에서 석사를 한 다음에 취업을 노려보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방법은 흔하지는 않지만은 석박사 통합 PhD 과정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공계 석사를 원래 뭐 이공계로 들어가서 따거나 아니면 뭐 비이공계로 들어가더라도 이공계 석사를 추가로 딴 다음에 취업을 노려보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학계 진로를 추구하는 경우에는 학사 후에 석박사를 하고 PhD 과정을 통해서요. 그 다음에 뭐 포닥이나 취업을 하는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국 석사를 한 후에 석박사 과정, PhD 과정을 들어가거나 포닥이나 취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더 추천이 되는 경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개요식으로 영미권의 대학 학위 과정이 도대체 어떻게 나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거부터 정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일단 아셔야지 내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어떤 걸 추구해야 될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전반적으로는 한국의 학위 과정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학사 4년, 석사 뭐 1, 2년, 그리고
그리고 석박사 통합, PhD 과정이라는 게 5에서 7년 정도 이어지는 게 영미권 대학의 학위 과정인데요. 여기서 이제 석사 과정이 취업 중심 과정이 있어요. 이제 취업이 잘 되는 전공 위주로 뭐 데이터 사이언스나 컴퓨터 사이언스, 뭐 AI, MBA 뭐 이런 과정들이 이제 취업을 졸업하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연구 중심, PhD를 이제 예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과정이 있는데 한국으로 치면 일반 대학원 연구 중심 과정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전문 대학원이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석사 과정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로스쿨이나 뭐 상담사 석사 과정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석박사 통합 과정은 원칙적으로 석사랑 박사를 통합해서 하는 과정인데요. 이거는 진짜 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한 연구 중심 과정이고 학사를 졸업하고 바로 PhD 과정을 들어가서 9년 만에 박사를 딸 수도 있어요. 현지 미국 학생들이나 뭐 영미권 대학 학생들은 이렇게 9년 만에 박사학위를 따기도 하는데요. 한국 학생들의 경우에는 바로 PhD로 한국 학사라고 들어가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한국에서 석사를 하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개요로 정리해드린 구체적인 학위 과정을 항목별로 장단점과 특성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학사 과정의 경우에는 미국 유학 혹은 뭐 유학하면 돈 많이 든다라고 대표적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이제 유학 가는 사람들의 비율이 학사가 제일 많긴 많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학사 과정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으니까. 네, 학사 과정의 경우에는 독일이나 뭐 유럽권 나라들을 빼고는 거의 다 학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 다음 생활비도 그대로 드는 거니까 정말 많은 돈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학하면 돈이 많이 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미국의 경우에는 1년에 15,000불에서 7만 불 정도가 1년에 들고 또 생활비도 진짜 최소 2만 불이 들거든요. 그게 뭐 또 4년 정도잖아요. 그럼 한 진짜 5억? 이 정도 들 수 있는 정말 돈이 많이 드는 과정이죠. 그렇지만 학사 과정은 저는 장점도 있다고 봐요. 뭐 돈이 있다면. 네, 이게 정신적으로 해외 정착에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는데 아무래도 학사 과정이니까 나이가 어릴 때 입학을 해서 생활을 하게 되니까 문화적으로 빨리 동화가 되고 언어도 현지 언어 빨리 습득하고 근데 그런 게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은 게 본인의 정체성이 흔들릴 만큼 변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비싼 학비를 댄 부모의 마음은 또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유학을 보내는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한국인이고 내 배우자도 한국인이고 하니까 당연히 한국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좋은 것만 배워갖고 이렇게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다르게 말하면 약간 반 미국인 반 한국인이 돼서 이렇게 정체성이 바뀌는 정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뭐 좋은 점일 수도 있고 나쁜 점일 수도 있겠죠. 뭐 현지에 적응하려면 더 좋은 점일 수도 있는 거고 현지에 적응을 했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갔는데 적응을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엔 이렇게 문화적으로 완전 동화가 돼가지고 정체성의 혼란까지 오는 기준점의 나이가 한 만 25세 정도인 것 같아요. 만 25세를 넘겨서 첫 유학을 시작하면 조금 더 한국인의 정체성에 가까운데 그냥 유학의 경험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 전에 유학을 가면은 정체성 부분도 변화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뇌발달 정도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요인 고려를 해서 유학 시기를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사실 졸업 후에 곧바로 해외 취직하는 그런 경우의 수도 좀 미국의 경우에는 대학원 유학보다 좀 더 어려운 면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졸업하고 나서 학생 취업 비자 OPT라고 불리는 게 비공개 전공 나오면은 3년까지 나오고요. 비스템 전공으로 했다, 뭐 교육학이라든지 경영학과 이런 데로 했다 이러면은 1년 정도 나오는데 장기 취업 비자를 OPT를 하면서 취직을 한 상태면 전환하는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추첨식이에요. 당첨이 돼야지 이 H1B를 받는 건데 만약 못 받으면 이제 한국 가야 되는 건데 학위별로 커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석사 학위자의 당첨률이 석사 학위자보다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렵죠. 취직을 계속해서 정착해서 있기가 어렵고 그렇지만 물론 전공에 따라서 학사 졸업 후에 해외 취직이 비교적 수월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거에 코딩 능력이 있다 이러면은 모셔가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학위 취득 후에 한국 귀국을 하는 경향이 조금 더 높은 게 학사학위 졸업자들인데요. 아무래도 학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금수저라고 불리는 자식들이 이제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괜히 이제 미국에서 소수자로 힘들게 사느니 한국에 돌아가는 게 더 낫기 때문에 가는
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취직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돌아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만약에 학사를 졸업하고 취업을 가고 싶은 졸업 전에 취업 석사가 됐든 바로 취업을 노려보든 준비를 3, 4학년 때부터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학계 진로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면 학사 때 연구원 활동을 꼭 해봐야 돼요. 연구 보조원으로 활동하면서 데이터 모으는 거 돕고 이런 활동을 좀 해보는 게 미국 학사를 하시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석사 중에서 취업 중심 그리고 자격을 취득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이 과정은 학위 기간이 대부분 짧은 편이에요. 1년 혹은 1.5년도 있고 2년짜리도 있는데요. 전공명은 취직이 잘 되는 전공이 많아요. 예를 들면 컴퓨터 사이언스, 애널리틱스, 데이터 사이언스, AI, 인포메틱스, 바이오 스태티스틱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학사 과정이랑 비슷하게 이걸 졸업하기 위해서는 수업으로 학점 이수를 하고 프로젝트 이런 거 하고 졸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도교수나 연구실 생활 이런 게 그렇기 때문에 배정이 딱히 안 되고 학사 학위랑 거의 비슷한 거죠. 전문대학원도 마찬가지고요. 이 과정의 단점은 학사랑 비슷하거나 더 많은 학비가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생활비도 드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장학금 기회가 아예 없지는 않지만 드물다는 거. 하버드대 이런 데는 자기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는 것만 증명하면 붙으면은 다 생활비까지 준다는데 그런 데가 아니면 거의 어렵긴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학위 기간이 짧기 때문에 총액으로 치면 2, 3억 정도에 다 쇼부 칠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본인이 돈 모아놓은 게 있거나 대출 이런 거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받고 빨리 졸업해서 취직하고 그 다음에 대출 상환하면서 취업 커리어 쌓고 이런 것도 괜찮잖아요. 왜냐면 연봉은 계속 오르고 취업 커리어는 그러면서 더 쌓이니까. 또 이거는 전공이 아무래도 취직 잘 되는 걸로만 열려 있다 보니까 취직 기회가 많이 열려 있어요.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그렇고요. 구체적으로 졸업 후에 이제 취업 비자가 비스템 전공이면 1년 나오고 스템 전공이면 3년 나와요. 이렇게 학사 과정이랑 똑같이요. 근데 CPT라는 그 졸업 전에 인턴 비자를 이용해서 인턴 경력을 쌓을 수가 있는데 2, 3학기 이럴 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인턴을. 그 다음에 4학기 전 이럴 때 인턴을 해요. 그러면 취업 경력도 쌓이고 돈도 벌잖아요. 그러면서 같은 회사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그 경력을 가지고 비슷한 분야의 다른 정규직을 지원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확률이 엄청 어렵지 않아요. 특히 분야에 따라서 취직이 잘 되는 분야면 한국의 경우보다는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취직이 잘 되는 분야로 가셔야겠지만 외국인이어도 취업 기회가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OPT로 취업을 하고 그 다음에 H1B로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이런 식으로 정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취업률이 결국 그래서 낮지 않고요. 시장 연봉도 10만 불 이상으로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졸업 후에 학계에 관심이 계속 남아있으면 PhD 과정으로 진학을 하기도 하거나 아니면 조금 취직이 잘 되는 그런 PhD 과정 있잖아요. 데이터 사이언스, 컴사 이런 데도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하고 그 다음에 경력직으로 대우를 받으면서 취직을 하기 위해서 박사를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문대학원이나 자격증 석사 과정도 비슷한 커리큘럼을 취업 중심 과정 석사랑 가지고요. 그렇지만 자격증 석사 과정의 경우에는 시험이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라이센스를 취득하게 되는 점이 다른 거죠. 석사 중에 또 연구 중심 과정이 있잖아요. 이거는 학위 기간이 보통 2년 정도예요. 취업 중심 과정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이에요. 한국에서 유사한 과정은 한국 대학원의 일반 대학원 석사 과정이랑 좀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지도 교수나 연구실 생활 이런 거 해야 되고요. 또 수업 이수보다는 이제 연구 논문, 졸업 논문 이런 거 이제 연구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 연구 경력을 쌓아가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학계 쪽에 그래도 관심이 있었다면 나랑 이게 맞을지 찍먹해보기 좋은 과정이 연구 중심 석사 과정이에요. 이 과정은 대부분 스스로 학비를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학비 지원도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좀 드물어요. 예를 들면 수업 조교, 티칭 어시스턴트라고 불리는 수업 조교, 그리고 리서치 어시스턴트라고 불리는 연구 조교 기회도 아예 없진 않은데 생활비 벌 수 있는 석사 과정도 있긴 있는데 대도시에는 잘 없어서 외딴 데 가가지고 힘들게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 비자나 인턴 비자 이런 것들은 다 다른 석사랑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하면서 인더스트리 취직에 또 관심이 생겼다면 또 해보기도 좋은 과정이거든요. 과정 간 유연성이 많이 있는
하는 게 미국의 학위 과정 같습니다. 이게 연구 중심 과정이기 때문에 졸업 후 진로 선택은 PhD 과정 진학이 가장 많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원에 머무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긴 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석박사 통합 과정이 있는데요. 이거는 한 평균 5년에서 7년 정도 걸리고요. 입학을 위해서 연구 경력을 꼭 필수로 쌓아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연구 경력이 없으면 합격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 중심의 석사를 한 후에 진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한국의 일반 대학원 연구과정 석사를 한 뒤에 진학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 대학원에서 연구 경력 쌓아서 석사하고 미국의 석박사 통합 가서 또 석사 따고 박사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저도 그렇게 했어요. 저도 한국에서 심리학, 실험심리학 따고 그 다음에 또 미국의 석박사 통합 들어가서 박사 따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 과정의 특장점은 대부분 학비가 완전 무료고 스타이펜드라고 불리는 생활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근데 생활비를 많이 주진 않죠. 한 달에 한 2,000~3,000 불 전후로 미국의 경우에는 주는데요. 그 학교 지역 기준으로 최저로 먹고 살 수 있게 책정을 해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뭐 죽지 않고 잘 살아남아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가질 수가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요. 그런데 보통은 연구조교, 소협조교를 이런 돈을 받기 위해서는 해야 돼요. 그래서 연구조교면은 교수님이 연구비 딴 거 도와서 뭐 데이터 모으거나 관리하거나 이런 거 하는 거고요. 수업조교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박사 과정 전공한 과목에 따라서 강의 활동을 하거나 수업 보조 역할, 튜터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발달심리학이 전공이었는데 실험심리학에 가까운 발달심리학이어서 실험심리학 반법론 수업을 랩 수업 같은 거를 이제 거의 5년 넘게 했고요. 그리고 이 과정을 졸업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과정이 있는데요. 우선 이제 다른 석사랑 비슷하게 학점을 이수를 해서 수업을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박사 자격 시험을 봐야 돼요. 그걸 퀄리피케이션 이그잼, 퀄시험이라고 부르는데요. 발표를 하기도 하고 뭐 구술 시험 보기도 하고 저술 시험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거 이제 2번 이상 떨어지면 보통 쫓겨요. 이거 이제 무사히 통과하고 프로포절이나 디펜스 까지 통과를 하면 이제 졸업이 되는 건데 이런 과정들이 이제 많고 지연도 많이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졸업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니면 타학과의 석사를 이렇게 함께 취득을 하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석박사 통합 과정이니까 원하면 석사 학위를 취득을 할 수가 있고요. 스템 전공, 이공계 전공에 해당하는 타학과 학위를 비스템 전공으로 박사를 들어가는 학생들이 취득을 해가지고 3년짜리 취업 비자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스템 전공이 받을 수 있다고 받으면서 취업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제가 교육학과를 갔어. 근데 비스템 전공이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그거 하면서 통계 석사를 같이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복수 석사를 하는 경우에는 수업 듣고 뭐 어느 정도 자격만 충족하면 딸 수 있거든요. 졸업하면 이제 이공계 분야 석사를 했기 때문에 그 스템 전공 비자가 나와요. 그래서 그 비자를 이용해서 그 학계 쪽을 이제 더 이상 추구하지 않고 취직을 원하는 경우에도 수월하게 취직해서 정착을 하게 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물게 풀펀딩 받고 박사학위 과정에 들어가서 석사만 취득하고 아예 그냥 졸업을 빨리 하기도 해요. 이 경우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도 있고 퀄시험, 자격시험에 떨어져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석사 학위는 받고 가는 거니까 취업 비자가 동일하게 뭐 스템 전공으로 했으면 3년 나오고 그래서 취직을 빨리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좋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럼 이렇다면 처음에 입학할 때 또 생활비까지 받아서 돈 하나도 안 취직해서도 돈 버니까 진짜 경제적으로는 최고의 코스지만은 멘탈에는 아주 안 좋은 방법일 수 있겠죠. 왜냐면은 본인이 원하든 아니든 간에 갑자기 하는 걸 그만두고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런 과정이 솔직히 마음이 쉽겠냐고요. 장단점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석박 통합으로 가서 석사만 하고 보니까 별로면은 이제 취직으로 바로 돌려서 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과정으로 졸업을 하고 가장 많이 택하는 경로는 보통 이제 학계 쪽 진로겠죠. 예를 들면 포스트다. 이제 박사 학위를 딴 후에 비정규직으로 교수 펀딩을 통해 박사 후 연구원을 하는 거예요. 네, 연봉은 한 4만에서 7만 달러 정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과에 따라서 바로 수요가 좋기 때문에 교수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경영학과 대표적으로 그래요. 거기는 이제 MBA도 많고 하니까 거의
포장 안 하고 바로 취직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또 연봉도 엄청 높아요. 그래서 미국이 진짜 수요 공급에 따라 학계 쪽 진로도 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도 전공에 따라 다르지만 학계 쪽 진로는 대체로는 고연봉 직장은 아니에요. 특히 미국은요. 이게 아무래도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다, 내적 동기에 의해서 갖게 되는 직장이다라는 인식도 있고, 실제로 본인이 하게 되는 것이 얼만큼의 경제적인 가치를 가져오는가 라는 그 자본주의 논리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곳이 미국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인더스트리 취직에 비해서 학계 쪽을 계속 가는 거는 현실적인 면에서는 돈을 추구하는 그런 길은 대체적으로는 아니죠. 그렇지만 또 학과에 따라서 초봉부터 15만 불 넘는데도 뭐 있다고는 말씀드립니다. 이거에 대한 통계는 링크를 첨부를 해드릴게요. 보면 졸업하고 나서 얼마나 연봉 차이가 나는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이제 내 전공은 어떨지, 내가 만약에 전공 바꾼다면 어디로 가는 게 좋을지 이런 거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는 그래서 취업에 유리한 PhD 과정에 일부러 진학을 해가지고 조금 더 경력직 대우를 받고 박사를 졸업해서 바로 취직을 하려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AI 분야를 박사를 한 뒤에 AI 엔지니어로 취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현명한 선택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합격에 중요한 요인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드릴 건데, 이거는 저번에는 불합격 요인, 합격 요인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정리 드렸는데 뭐 약간 뻔한 이야기 같아요. 이 영상 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는 정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빨리 정리를 드릴게요. 학점 높으면 당연히 좋죠. 뭐 학점이 만약에 좀 상대적으로 낮다 이러면 다른 부분이 우수해야지만이 합격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영어 능력은 공인 영어 성적, 토플, IELTS 이런 거 있으면 되고, 미니멈 넘으면 그렇게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최소 기준이 혹시 안 된다 이러면 막 어필해야 돼요. 이메일 학과에 보내서 내가 이런 상황인데 다른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를 좀 고려해 볼 수 있겠냐, 이런 어필해야 되고요. 또 미국 대학 입학 시험 GRE라는 거 들어보셨죠? GRE라는 이제 공인 표준화된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 점수의 중요성이 점점 감소되고 있어요. 이 점수를 꼭 요구하지 않는 과정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진짜 미국 유학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여러 군데 지원하고 싶으면은 이 시험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더 중요한 게 지원 학위랑 관련된 경력을 많이 갖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면 교육학과에 지원하고 싶다 그러면은 튜터링 경력이라도 이게 관련된 경력이기 때문에 다른 관련 없지만 막 삐까뻔쩍한 경력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력들을 이제 자기소개서나 학업 계획서에 명확하게 잘 녹여내셔야 되고, 그 경력을 통해서 내가 어떤 통찰을 얻었고 그거를 어떤 목표 의식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는 심플하면서 명확한 메시지를 첫 문단부터 던져줘야 경쟁력 있는 자소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구 관련된 과정에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관련된 연구 능력이나 경력이 중시가 훨씬 많이 되겠죠. 그거는 뭐 예를 들면 학회 참여 경력이나 논문 경력, 연구원 경력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이게 진짜 작은 거라도 다 연결을 시켜서 내가 이런 경력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런 목표의식을 갖게 됐다, 이렇게 이어서 자기소개서에 잘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추천서도 강력하게 있으면 도움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석사 후에 석박사를 지원하는 경우에 특히나 강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석사를 했는데 한국 지도교수가 굉장히 뭐 저명하다던가, 아니면 한국 지도교수의 지도교수 랩에 지원한다거나 이러면 영향이 있고요. 뭐 그렇지 않은 경우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취업 중심 석사 과정의 경우에는 지원하는 인원도 많고 뽑는 인원도 많기 때문에 추천서의 의미가 그렇게 큰 것 같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5년 전에 촬영을 할 때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못 했는데,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좀 더 객관적이 되니까 생각이 드는 게, 한국에 있을 때는 되게 중요하겠지 당연히, 왜냐면 한국에서 중시되니까 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미국에서는 이렇게 별로 중시가 되지 않는 그런 요인들이 있어요. 학벌이랑 나이랑 이전 학위 전공을 들 수가 있는데, 학벌의 경우에는 출신 학교가 어딘지가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의 경우에도 그런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에는 이제 학부의 등록금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특히나 사립학교 학비가 너무 비싸니까 많은 학생들이 성적이 좋아도 그냥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주립대를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좋은 경력을 쌓아서 명문대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가 너무 흔한 일이고, 그게 그렇게 장려가 되는 정도일 지경이다 보니까 한국
학교에 대해서 크게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거보다는 학점이 좋은지, 어떤 관련 경력을 쌓아서 어떤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냈느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대를 나왔다고 하시더라고 전혀 상관이 없는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이도 중요하지 않거든요. 나이가 지도교수보다 많아도 입학이 되는 경우도 좀 많이 봤고요. 나이 많아도 충분히 취업이든 학위든 뭐 도전하는 게 이제 장려되고 자연스러운 그런 곳이다 보니까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이전 학위 전공 같은 경우에도 취직 중심의 과정의 경우에는 더 안 중요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연구 중심의 과정에는 아무래도 연구 경력을 동일한 전공을 가지고 있으면서 쌓았어야 그 뒤에 각 지원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경력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해지는 거지, 그 전공을 동일한 걸 했다 그 사실 자체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예를 들면 내가 어문 계열 찐 문과를 했더라고 해도 뭐 어떤 계기와 경력으로 인해서 뭐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 관심이 생겼다 이렇게 해서 지원해도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전 학위 전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충분히 전공 바꿔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좀 더 업데이트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정보 수집하는 방법들도 좋은 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특히나 링크드인의 경우에는 커리어 중심으로 사람들이 프로필을 올리는 SNS 사이트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과정을 전공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이미 간 선배들한테 DM 보내서 컨택하기 되게 좋은 채널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거기에서도 연락을 받는 사람들도 커리어에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일 경우가 많으니까 링크드인 메시지 이런 거는 되게 자주자주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 내가 지원하고 싶은 랩의 뭐 대학원생이라던가 내가 가고 싶은 회사의 뭐 직원이라던가 이런 사람들한테 DM 보내기 좋은 경로가 링크드인이고, 또 선배들이 어떤 진로 선택을 했는지도 알아보기 좋은 경로가 링크드인이고요. 또 해외 취업을 원할 때 회사들이 어떤 게 있고 어떤 과정이 있는지 알아보기 좋은 것도 링크드인이잖아요. 그래서 링크드인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으니까 미리 가입을 하셔서 여러 가지 둘러보기 좋은 가장 대표적인 경로가 미국의 경우에는 링크드인입니다. 또 커피챗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건 한국 사이트예요. 커리어 관련해서 이제 호스트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어느 회사나 대학원 과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1대1로 뭐 20분에서 1시간까지 통화하면서 질문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거든요. 저도 호스트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전통적인 방법으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연구실의 뭐 교수, 특히나 지도 교수가 중시되는 연구 중심 과정의 경우에는 이메일로 인사드리고, 또 내가 이런 거 원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약간 연구실의 뭐 펀딩 상황이나 현재 상황 이런 것도 간보는 식으로 물어보면서 조율하는 이메일 컨택도 꼭 하셔야 됩니다.